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가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국내 증시는 외국인과 기관의 거친 매도 공세 속에 크게 밀려났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여전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중동 전쟁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 여기에 여전한 금투세 불확실성까지 오늘장 하락의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여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들도 저희와 함께 논의해 보시죠. 오늘도 세 분의 미들맨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의 마지막 날까지 맵네요, 정말. 네. 기껏 다 올려놨는데 오늘 또 반납해버리니까 좀 허탄한 마음도 드는데 오늘장 박 부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주말 사이에 일본의 선물 급락을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국내 시장이 그쪽에 동조화되면은 안 되는데 막상 시장은 그렇게 바로 동조화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에서 한 30분까지는 해볼만 했는데 그 이후부터 좀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보면 우리도 뭐 보겠습니까? 10시 반에 시작되는 중국 시장이 어떻게 시작을 할까? 사실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작을 했을 때 중국 시장과는 일부 동조화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네. 금요일부터 비동조화되는 현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상 중국 시장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상해가 8%나 올랐어요. 그리고 심천이 10%나 오르고요.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저도 지금 굉장히 좀 격양된 어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1조를 현물에서 매도를 했고요. 네. 그 현물이야 그랬다 치고 선물 기준으로 지금 500억 정도 매도 나온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 금액 기준으로 500억 정도 지금 오늘 5시 반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장중에 거의 6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6천억 이상 2시 반부터 거의 3시 장 끝날 때까지, 특히 장 끝나고 선물은 아시다시피 3시 45분이 만긴 그 종가인데 그때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거의 플러스권을 돌렸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렇게 좌지우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선물로 크게 변동성을 잃을 때는 우리가 조금 쉴 때, 그리고 쉴 때 매크로적으로 뭔가 발표가 있을 때 이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개인적으로 혹은 우리 시장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줄 수급이 별로 없었던 거죠. 물론 개인들이 오늘 1조 1,000억이나 이상을 매수를 하긴 했지만은 뭔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빠질 때 좀 산다? 라는 좀 받쳐주는 수급? 이렇게 좀 됐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지 않아 있었고요. 좀 아쉽다 말씀드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조금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좀 거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세한 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장 하락의 이유를 찾아보자면 내부에서 찾는 것보다는 나라 밖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 팀장님. 예, 지금 뭐 미국 증시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사실 미국 증시는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빅컷에 대한 우려 또는 뭐 기대, 즉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다 50대 50의 어떤 비율로 여러 설문조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이제 지정학적 악재, 특히나 중동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유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한번 보게 되면 여러 중국 기업에 대한 많은 쏠림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요. 빌리빌리라는 그런 기업은 사실 중국 기업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지난 5거래일 동안에 45%가 넘는 네. 상승률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핀도어부터 해서 징동닷컴도 46%, 뭐 43% 이러한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많은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말, 7월 초에 있었던 여러 뭐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평가 전망을 좀 보게 되면 이번 3분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괜찮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 그때 나온 전망치보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전망치가 뭐 작게는 뭐 0.2% 이제 하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어닝 같은 경우에도 7.6%의 어떤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던 부분을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4.6%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10월 중순부터 이어질 3분기 실적 발표에 미국 시장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은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커플링이 되어 있었던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나 많은 M7의 실적이 이번 3분기 때는 어느 정도 성장이 약간의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장세가 최근에 좀 이루어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사실 어디에 발붙일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흐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반도체를 이제는 H20을 사지 말라라는 중국 당국의 여러 이제 권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을 제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의 이유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섹터별로 봐도 마지막까지 버텨서 2차 전지도 네. 결국 막판에 좀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 대표님? 저는 그 오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아니고 오보 오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예, 그러니까 그 올해 4분기 시장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또 올해 하반기보다 내년 상반기 증시의 모습을 저는 더욱더 낙천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미국 기준으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네. 기조적인 금리 인하 그 기조 속에서 환경 속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중국 경기가 상당히 우려가 많았어요.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 패키지가 생각을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이 정도 경제 정책 패키지라면은 중국 경기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시쟁은행이 뭐 모기지금리 그 인하를 이제 본격화할 거고 또 네.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더욱 더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중국의 주요 제조업 지수가 지금 위축 국면에 있지만 시차를 두고 확장 국면에 이제 진입할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 확장 국면 진입은 저는 시간 문제로 보고 있고 또 중국 증시가 연휴 앞두고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열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강력한 선행 지표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선행 우리한테 말이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 따라가기의 어떤 파동이 이제 미래에 전개될 수 있고 그 시점이 더욱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확인되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년 상반기 대한민국 증시 오버슈팅 드라마를 염두에 둔 저점 분할 매수 기회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오늘 중국 증시가 이런 숫자를 찍은 적이 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급등장이었어요. 오늘 중국장 증시 분석을 좀 해주시죠, 박 부장님. 일단 상승률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 하고요. 아. 본토 증시 기준으로 아마도 그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진. 역사적인 날이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일반적으로 밸류에이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크게 거래가 터진 것 같은 경우는. 언제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이제 예전에 2014년, 15년 그때 후강등 증시 처음 매매할 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기억으로 중국의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주식 매수를 했다고 하고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할 텐데 제가 주말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는 중국 본토 내에서도 그 개인 계좌 개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민들이 우리로 치면은 4년 전 있었던 동학 개미 운동 네.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살 때다. 왜냐하면은 이제 다시 살 때다. 그렇죠. 2024년도에 중국 증시 보시면은 외국인 자금 이탈도 있었지만은 수치로 봤을 때 개인 자금 이탈도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개인들도 나가고 외국인도 나가고 그러니까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역시 신뢰도 있었지 못한 상황에서 그것들이 국경절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경절에서 그 북경시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쿠폰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소비 쿠폰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는 1일부터 7일까지 있었을 그런 그 국경절 연휴에 대한 소비 폭발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들 매수로 같이 이루어졌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아무리 외국인들이 매수하더라도 그들도 레벨 보면서 매수를 할 텐데 심천 지수 10%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의미를 가지고 물론 내일부터 중국 증시 휴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동안의 그 증시 상승을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오늘 국내 시장으로 같이 투영을 해보면 이거죠. 상해 심천 사느라고 국내 주식을 상대적으로 덜 산 거죠. 혹은 수급이 그쪽으로 간 거죠.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좀 부정적 영향을 받았네요. 받았죠. 오늘 특히 부정적으로 받았는데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수급이 그쪽으로 빠져나간 거라고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는 쉬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같이 쉬긴 하지만 수요일부터 우리 본장 들어갈 때는 네. 조금 그때는 그거 계속 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조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솔직히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저도 매매하는 입장에서 장중에 선물 제가 끝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조금 더 확신으로 강화됐어요. 아. 이게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너무 장난을 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 거의 7천억 때렸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5천억 전체 수급 때리면은 삼성전자가 5천억이었잖아요.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번은 우리 국내에 다 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천억도 추가로도 때렸으니까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부분 충분히 지금 정책 패키지가 계속 나올 것 같고 금리 입장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중국 개인적인 매수세에서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불안감, 경기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부정적 전망들이 계속해서 줄지어서 이어져 내렸고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지금 부양책이 계속해서 화두로 떠오른단 말이죠. 부양책 뭡니까 실체가? 뭐 지금 뭐 인민은행 패키지에 대한 뭐 정책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이제 시중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부양책에 대한 양에 대해서 이 부양책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자금이 풀리는가 이게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19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맨 처음에 이 부양책이 발표가 나와서 중국 증시가 크게 이제 상승을 한 후에 아마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약간의 일부 조정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조정이 있었을 때에 그 시장의 반응이 뭐냐면 지금의 중국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여력 중에 이 190조 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분분하게 좀 많은 전망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일부에서는 사실 이 190조 원 정도가 되는 이 부양책에서 일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네. 있었지만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 뭐 증시 활성화 정책도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내수 특히나 이제 대중 소비를 끌어내는 그런 중국 내수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일각에서 사실 이 뉴스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자국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H20 판매를 이제 구매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내렸어요. 대신 화웨이 칩스라 이거예요? 그렇죠. 화웨이 칩을 쓰고 그 외에 중국 기업들의 칩을 쓰라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의 그 중국 기업 내에서 지금까지 그 반도체 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시도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상황에서 네. 조금 자신 있게 좀 나오는 그러한 모습에 이 부분을 뭐 시장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차후에 우리가 뭐 연말까지 가서 어느 상황으로 좀 벌어질지는 좀 우리가 지켜봐야겠으나 네. 과거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의 그 자국 내에서 조금은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어떤 행보를 좀 보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중국 내의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수급이 중국 증시 쪽으로 빠져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공식적으로 보면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렇죠. 네.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도 교역이라든지 수출 지수가 좋아질 모멘텀이 네. 된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유지된다. 그렇죠. 예. 중국 경기가 이제 확장 국면에 진입하면은 낙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니까 네. 대한민국 그 중국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 잘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중국 익스포저가 큰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 섹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아져서 중국 철강 유통 가격이 상승하면은 거기에 연동돼서 대한민국 철강 유통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저가 원재료를 많이 지금 철강 기업들이 구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원재료 투입되고 그리고 판가는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롤마질이 개선되는 그런 시나리오가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 경기 턴어라운드 최대 수익 섹터는 철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대한민국 철강 기업이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게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는 첨단 그 소재 사업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충분히 차고 넘치게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자회사를 통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통해서 양극재, 음극재 사업을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고 또 비상장 기업을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사업, 니켈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동사의 니켈 플러스 리튬 사업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게도 최근에 그 2차 전지 핵심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니켈과 리튬 가격이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고 이게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패키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배터리 업황도 이제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철강 업황도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철강과 배터리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포스코홀디스 같은 기업들이 좀 기대가 되고, 물론 일본제철 뭐 오버행 노이즈 장기적으로 뭐 현실화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코홀디스뿐만 아니라 현대제철 업황도 생각보다 빠르게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철강 대표 기업들 관심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중국 관련주라고 해서 지난주에도 네. 사실 여러 섹터를 짚어보긴 했어요. 철강 화학주부터 먼저 뛰었죠. 그 뒤에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여행 관련주 다 짚어봤는데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 건 중국 경기가 좋아진다.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쓴다. 그럼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 상당 비중 차지하는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안타까운 국내 수급의 현실이긴 한데 2차 전지도 빠졌고 바이오도 빠졌어요 오늘 같은. 근데 바이오는 오전에 한 빠지다가 오후에 많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들어 올리는 업종을 주도 업종이라 얘기를 하는데 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는 여전히 강하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물론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일부 안 올라온 거 있긴 하지만 시중에서 개인 회자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 밑에 들어 올렸고요. 여기서 조금 아까 임 대표님께 좋은 말씀 드리긴 했는데 철강이랑 좀 반대되는 업종이 있어요. 뭡니까? 조선이요. 조선.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가 어떤 논리였냐면은 신조선가 오르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급 같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같은 논리가 뭐냐면 후판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실적으로 연결되겠다가 가장 큰 논리였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이 철강 쪽 후판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적으로 약간 많이 너무 좋은데 수주 잔고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요 한쪽 면에서 좀 안 좋게 보이니까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대로라면 이게 우리가 그 수주 잔고 봤을 때는 계속 가야 되는 그림이 맞긴 맞는데 여기를 팔고 일로 가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조선주가 급락이 나왔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지수가 지금 50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작년에 거의 70포인트까지 빠지긴 빠졌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다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말을 하자면 이거죠. 환율이 빠졌잖아요.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수출 쪽이 많이 있는 우리 증시의 특성상 자동차라든지 이쪽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환율 효과가 걷어지니까.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말을 하자면 그럴 수 있는데 막상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이 부재한 게 가장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섹터별로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가장 큰 좀 최근에 가장 회자되고 아이디어상만 괜찮은 경우가 의류 쪽이에요. 의류는 최근에 많이 얘기가 거의 안 나오긴 하는데 의류 쪽 차트 보시면은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연말에 봤을 때 의류 보시면은 연말에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시즌 돌아와서 재고 줄어든다까지는 아는데 네. 밸류에이션 역사적 하단 보여요. 그런데 그쪽으로 움직일 트리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 향이 많이 있었던 예를 들어 FNF라든지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돌아가는 이유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고 거기서 가장 중국 익스포저 높은 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하루하루가 해석이 달라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국 차이나 플레이가 무조건 옳다 그렇지 않다라고 예단하기에는 지금 입장에는 시장이 너무 얄궂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 대표님, 네. 오늘 삼성전자의 하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의 이러다 하락은 6만 원 진짜 깨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요. 깨더라도 일시적으로 깰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6만 원대 전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적극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현재 주가는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 충분히 극복 가능한 악재가 현재 주가에 이제 과반영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범용 반도체 업황이 업사이클로 전환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운사이클로 전환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뭐 설사 다운 사이클로 전환되더라도 그 시기는 저는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스마트폰하고 PC양 D램 수요가 둔화되는 건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재고가 쌓이는 거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만 HBM이 웨이퍼 먹는 하마잖아요. 그래서 그 HBM은 이제 일반 뭐 D램보다 웨이퍼 투입량이 3배 전후 혹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웨이퍼가 HBM 공정으로 투입이 되면 될수록 범용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급가인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 HBM 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HBM 쪽으로 웨이퍼가 계속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범용 반도체 혹은 일반 반도체 생산량이 크게 급증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용 반도체 가격이 크게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이 공개되면 어느 정도 불확실성 해소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된 악재는 악재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는 그런 증시 경험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어쨌든 삼성전자는 HBM 쪽에서 퍼포먼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네. 올해 HBM 쪽에서 성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삼성전자 HBM3 관련된 어떤 성과가 확인되는 시점은 내년으로 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그 블랙엘 시리즈 어마어마한 HBM이 탑재가 되는데 특히 HBM3 12단 제품 수요가 내년 정도 되면 엄청나게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삼성전자가 관련 시장에 침투는 못했지만 네. 엔비디아도 HBM 고객사 다변화될 필요가 있겠고 블랙엘 시리즈를 최대한 많이 팔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적인 난제만 시차를 두고 극복을 하게 된다면은 HBM3 12단 제품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아킬레스건이 파운드리 사업 부분이에요. 네. 예, 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에 대규모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신규 고객사 유치가 쉽지 않고 TSMC와의 격차가 벌어지겠지만 이 파운드리 관련된 노이즈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냐면은 어차피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될 거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좀 물적 분할 카드를 좀 만지작거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업황을 안 게 좋겠지만 언젠가 업황이 좋아질 때 미국 증시의 상장을 추진해야 됩니다. 괜히 국내 증시의 상장을 시도할 경우에는 더블 카운팅 노이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업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쯤 미국 증시 상장 카드를 적극적으로 꺼낸다면은 뭐 삼성전자 관련된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말씀하셨던 파운드리 부분의 어떤 분할 카드는 예. 뭐 이루어진 게 예상입니다. 아닌 거죠. 예상 예. 시나리오라는 걸 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거는 박 부장님도 의견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분기 실적이 다음 주에 발표를 하죠. 10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10월이군요. 어느덧. 예, 네. 그러니까는 벌써부터 지금 노이즈가 조금씩은 기존에 나왔었고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거의 7천억 정도까지 매도를 하는 상황이니까 편하게는 외국인들 매도세가 주춤할 때 정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박지원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관련 노이즈가 또 나오니까 IT 전반, 반도체 전반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삼성전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올해 봤을 때 아직은 순매수거든요. 아직은 순매수. 하이닉스는 순매도로 전환이 됐는데 네. 삼성전자 아직도 순매수입니다. 그 올해 많이 사긴 샀어요. 상반기에 많이 예. 했죠. 그러니까는 그 수급적인 부분이 얼만큼 끝나느냐가 핵심일 것 같고 그 경험적으로 그 끝나고 안 끝나고의 확신은 뭐냐면은 실적 발표 전후가 되거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실적이 계속 지금 예전에는 2분기가 저희가 나온 수치 대비해서 3분기는 13조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뭐 12조다. 근데 지금 최근 컨센은 11조 언더예요. 그러니까는 얼만큼 빨리 실적 발표 노이즈가 끝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올 것 같고요. 조금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삼성전자 볼 때 지난주에 저희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딥밸류라는 표현 많이 드리거든요. PBR 한 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딥밸류에서는 원래 일부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수준까지 지금 빠지긴 빠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마지막 터널을 빠져나가기 직전 같거든요. 워낙 수급이 워낙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같이 매도로 집중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 딥밸류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항상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수급은 나왔었다는 점을 봤을 때 조금 버텨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이제 미국 연준이 빅컷을 단행한 이후에 전반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사라졌는데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변수가 터진 건 중동이었습니다. 최근에 외신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죠.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이 결국에는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자,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거의 전면전 수준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예.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중동 정세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네. 있는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헤즈볼라의 수장이 이제 사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 지난주 일요일에 이 뉴스를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나스랄라 이 수장이 이제 암살이 되고 나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했었던 2인자가 있었어요. 네. 네, 2인자가 있었는데 그 2인자 또한 암살이 됐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지능적으로 지도부층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도부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공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뭐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의 이스라엘의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새로운 공습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 또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감행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북부 지역에, 특히나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는 지금 이러한 공격 자체가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전으로 계속적으로 아예 뿌리까지 뽑겠다. 뭐 이러한 네. 어떠한 방향성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유가 시장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러한 부분에서 뭐 유가가 많이 변동성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뭐 사우디의 뭐 증산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 외에 여러 아랍 국가들의 뭐 카자흐스탄도 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로 원유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뭐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의 WTI 기준으로 유가가 그래도 66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뭐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가 변동성을 주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경제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금융시장이 출렁거린다거나 아까 박 팀장이 말씀하셨던 유가의 어떤 급등이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서 더 확전될까 봐 지금 걱정인 거죠. 만약에 이란이 여기에 전면전으로 참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이제 중동 전쟁으로 정말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고 일단 시장 측면에서 보면 뭐 해운, 방산, 유가 관련주들, 원자재 이런 것들이 다 공급망이 다시 꼬일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도출해야 될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어쩔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의 전투력 그리고 정보력이 뭐 압도적이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 확산되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 세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과감한 행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제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이 네. 전투력이 너무 셉니다. 근데 어쨌든 중동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부터 더욱더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 안에서 투심이 개선될 수 있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언컨대 가장 크게 의미 있게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섹터는 방산이에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될수록 K방산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또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는 국가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K방산 하면은 일단 가장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뭐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완벽한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K9 자주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느 정도 뭐 좋은 자리 들어오면은 관심 가질 필요 있어 보이고 또 전차하면 또 K2 전차잖아요. 그래서 K2 전차에 현대로템 뭐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고 또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그 방공 그 시스템을 공급하는 청궁2 관련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지속될 수 있고 또 중동 그 지정학적 리스크 인접 국가들이 LRG 넥스원의 방공 시스템, 방공 무기를 더욱더 많이 구매하는 그런 시나리오도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방공 체계 구축에 있어서 K 방산의 역할이 대두가 될 수 있고 K 방산 기업들에 대한 투심은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LR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또 군사용 로봇 시장에 침투하는 장기적인 스토리도 인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뭐 다양한 멀티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방산주 정도는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만 요즘의 흐름을 보면 세계의 악재성 뉴스들을 우리만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이런 기류가 네. 이번 이런 중동 악재에도 똑같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걱정들을 지금 하시는 일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면은 그럴 확률이 높죠. 왜냐면은 국내 제가 한 달 전쯤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파생 관련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거래 대금이 줄어 있고 시장 수급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의 파생 플레이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근데 거래 대금이 높고 우리가 막 워킹하고 있고 매매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약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만큼 그쪽을 선호하냐 이 게임을 볼 수가 있는데 섹터별로 접근할 때랑 시장 리스크라고 해서 접근을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동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장에서 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는. 근데 만약에 유가가 튀게 되면은 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엔화를 봤잖아요. 근데 엔화를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엔화가 일부 움직이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선물이 더 크게 워킹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일단 오늘은 가장 큰 악재는 일단 저희 내일 쉬는 거.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일정을 말씀하셨겠지만은 오늘 밤에 파월의장 발언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일도 ISM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러면은 최근 미국 시장을 흔들었었던 가장 큰 두 발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일부 해치를 걸겠죠. 걸게 되면 선물 매도로 나왔었는데 이것을 종가상으로 되감았다라는 거는 일단 개인적으로 좀 의미를 짓고 싶습니다. 네. 자, 미국 연준이 피봇을 단행한 이후에 여러 불확실성들이 이제 해소가 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줄줄이 지난 주말에 PCE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밤에는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있고 계속해서 확인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피봇 이후에 일단 증시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미국? 네, 뭐 피봇 이후로 지금 증시를 보게 되면 뭐 일부 뭐 투자자분들은 그래도 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또 많이 일부 올랐다는 부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또 일부 어떤 투자자분들은 야 이거 생각보다 금리 인하 그렇게 기다렸는데 약간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아마 쓰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뭐 장기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 어떤 트렌드 앞으로 이제 나아갈 방향성이 있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사실. 예, 일주일 지나고 나서 며칠 뭐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좀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금리 인하라는 것은 내년, 내후년까지 장기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제 지표 또는 매크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50bp를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약간 조금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유는 50bp에 대한 시장의 해석이 정말 다양하게 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해석에 나왔다는 것 근간에는 아직 노동 지표에 대한 확인이 시장에서는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 네. 또 뭐 물론 지난주 금요일은 PCE 발표가 나왔습니다. PCE도 예상치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환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지표를 내가 눈으로 정말 확인을 하고 방향성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또 한편에 또 어떠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냐면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미국 네. 대선. 11월. 예. 네. 물론 지금 해리스 부통령, 현재 민주당 이제 후보로 나온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와의 이 토론 이후로 물론 지지율의 격차가 살짝 벌어지긴 했으나 거의 뭐 대부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하지만 시장에서 불확실성으로 보고 있는 게 경합주입니다. 지금 7개의 경합주 중에 민주당이 4군데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공화당이 3군데를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몇 주 전에는 한 1주, 2주 전에는 6개의 주에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경합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서 투자를 지금 진행해야 될지 너무나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지금의 뭐 투자를 줄이겠다 또는 축소하겠다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의견, 특히나 CFO 입장에서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단기적인 아주 단기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 때 정말 많이 깨져 있었던 특히나 많이 저평가를 받고 아니면 실적은 괜찮은데 단지 금리 인상 때문에 크게 빠졌던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조금씩 담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또 경주마를 통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50bp를 한 번 내렸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월가에서 나온 얘기가 50bp 한 번 더 할 수 있다. 지금 연준 관계자들도 아예 열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비컷이 또 있을 거냐?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비컷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될까? 경기 침체가 깊은가? 골이 깊은가? 여기에 대한 해석으로 갈 것인지 경기 부양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로 갈 것인지 시장의 판단은 아직은 모르겠지만 여러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어서 두 분께 또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번 주 확인을 해야죠. 네. 일단 당장 목요일 날 아시다시피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금요일 날 또 고용지표 발표를 할 텐데
이게 근데 조금 좀 걱정되는 면이 이번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았고 이번 주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죠. 이번 주 고용은 아마도 미국은 그 허리케인이 포함된 고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조금 더 시장 컨센서보다는 약하게 나올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알고 시장 반응이 비컷을 할 것 같아라고 해서 밑에서 들어 올릴지 정말로 침체 가는 거 아니야 해서 하루 이틀 더 뺄지 이거가 좀 핵심이라 보고 될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실적 발표 시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과 실적 발표의 콤비네이션이 바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은 미국 시장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을 것이냐로 연결이 됩니다. 저는 항상 요걸 염두에 보고 있는데 일단 유가는 괜찮아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PCE 보면서 우리가 물가는 다 봤고요. 그러면 고용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한 번 확인하고 그 다음날 미국 시장에 들어 올릴 때 우리 시장이 버틸 수 있을지 여부. 저는 이게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미국 네. 고용만 보면은 실업률이 4.3까지 갔다가 좀 완화됐고 네. 우리가 걱정했던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 AI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면 엔비디아 실적 괜찮았죠. 네.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였죠. 어느 정도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스무스하게 가라앉는다라는 네. 쪽으로 컨센서스가 모여지는 예, 맞아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미국 경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 경기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 3.5% 시대에 도래는 시간 문제. 그 시점은 내년 2분기 말 정도로 전망하시면 되고 또 2분기 말 정도 되면은 기조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윤곽이 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중금리는 더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시중금리의 바닥이 확인될 때쯤 본격적인 유동성 랠리가 전개되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시중금리가 이 정도면 바닥인 것 같아라는 확실한 느낌이 와야지 큰 손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에 베팅하는 법인데 지금은 이제 큰 손들이 적극적으로 베팅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는 시점은 내년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경기 침체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침체를 확인하고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금리 인하 그 스케줄을 잡고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연준이 비컷을 단행하기보다는 그냥 25bp씩 꾸준히 이제 금리를 이제 계속 내리다가 뭐 3.5%대 기준금리 정도 되면은 그때 또 방향성을 탐색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금리가 3% 언더로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결국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확실해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박 부장 예상대로 허리케인이 반영된 고용 지표라고 한다면 시장이 보는 것보다 더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그럼 좀 더 부정적으로 혹은 비컷을 단행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일본. 지금 일본도 총리가 새로 선출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한 단계에서 일본의 차기 총리가 바뀌었다. 자, 이것도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 그러니까 부장님? 아침에 봤을 때 제가 보여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엔화가 얼만큼 변동성이 튀느냐였는데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진 않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본이 4% 이상대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였는데 기전에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에 당선이 된 총리 후보가 이시바 시게루. 예, 제 말은 꼬이가 말을 못 하겠어요. 발음 조심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그냥 총리 후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존에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그 전에 지수가 일본 어땠습니까? 이미 올랐어요. 오른 거에 대한 선반영을 저는 이미 빠지고 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스테이디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러 평가를 좀 보더라도 상당히 완고한 인물이다. 내가 생각한 정책이란 이런 걸 끝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봤을 때 작년에 혹은 올해까지 있었던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이라는 이런 일본에서 했었던 정책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판 ISA 계좌 같은 거
네. 비과세 계좌 이런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증시의 원동력이 우리로 치면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있긴 있고 그리고 저기 비과세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면은 네. 그런 거 안 건드렸다면 시장에서 크게 우려할 건 아직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되었다라는 건데 조금 하루만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이틀 정도만 그러면은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위안화도 중국 부양책 발표 이후에 강세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 네. 뭐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니까 거기에 따른 엔화 강세, 달러 대비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거고 우리도 약간 지금 워낙 강세로 동조화되는 분위기인 거고 예. 그래서 수급상으로 좀 빠져나가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아시아 통화가 강세가 되는 거는 증시에는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엔캐리 트레이드 2차 청산에 대한 공포감이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그 엔달러 환율이 이제 140엔 위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지만 만약에 140엔을 이탈하고 140엔이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네.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요. 아,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적으로 청산되겠구나. 빅테크들 주가 변동성 확대될 수 있겠구나라고 마음의 준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140엔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뭐 생각보다 원활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 엔저는 사실상 종료됐지만 추가적으로 엔화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냥 빅테크 급락 가능성 제한적이고 대한민국 IT 대표주 현재 시점에서 비중 확대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예측의 영역으로는 그렇죠. 참 힘들죠. 네. 나타나면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국내로 좀 돌아와 볼까요? 지금 금투세 관련된 건 아직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밸류업은 발표가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장에 계속 발목을 잡았던 부분인데 지금 상황까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증시에 영향을 준 상황 말이죠. 예, 지금 뭐 금투세는 올해 뭐 지속적으로 나온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국내 증시도 보고 미국 증시를 뭐 저도 많이 보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국내 증시가 정말 매력적일까? 라는 의문을 저는 항상 늘 갖고 있거든요. 네. 예, 미국 증시랑 비교를 해서 물론 정말 선진국화되고 있을까? 아니면 정말 매력적일까? 아니면 최근에 많은 투자자분이 정말 많이 똑똑해지셨고 너무 많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금투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국내에 대해서 많은 좀 비판적인 뭐 시선도 좀 있을 것이고 많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금투세 유예라는 그런 이제 어떤 헤드라인을 좀 봤어요 뉴스에서. 네, 이런 부분은 뭐 당연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가 어느 정도 좀 유예가 될지는 뭐 우리가 차츰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뭐 10월 4일 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뭐 시장에서 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그 기준점 선정 과정에서의 약간의 좀 삐거덕거림이 있고 그 초기에 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종목들을 약간의 변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뭐 또 급박하게 나오는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우리가 또 이야기 결정하기가 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종훈 팀장의 결론은 정말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밸류업만 놓고 보면 일단 시장은 좀 긍정보다는 실망한 감이 더 역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망을 했죠. 실망을 했으니까는 1차 세론이 나왔을 거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11월 달에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시장에서 언제 나온지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그 안에 이제 고평가된 종목도 있고 저평가된 종목이 있고 이게 안에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해가지고 과연 그 펀드가 실행 가능한 펀드가 될 것인가 혹은 ETF가 나왔을 때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환호를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뭔가 기준이 명확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ETF 출시를 기다리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출시했을 때 그 상품이 흥행이라고 그 상품을 매수하는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종목 구성이 뭔가 그럴듯하지 않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밸류업 지수 발표했을 때 그 안에 어떤 단서 조항이 있었냐면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네. 리밸런싱 언제 한 번 한다 그랬습니까? 1년에 한 번 한다 그랬어요. 그렇다가 이제 저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수시로 바꿀 수 있다고 바꾸긴 했지만 그거에 대한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시장에서 내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밸류업 지수 발표한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그 전이 관심이 좀 더 많았고요. 연말로 갈수록 그것보다는 차라리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을 어떻게 매매를 할까? 혹은 다른 경기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을 분석하는 분위기가 좀 더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밸류업은 그랬다 치고요. 금투세 좀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투세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네. 네. 10월 4일 날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다고 거기서 결론 낸다는 결론 보도가 나왔죠. 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오늘이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된 거죠. 일단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오늘 시장이 오르거든요. 시장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좀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뭔가 시장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은 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또 연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시장이 믿질 않는 겁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빨리 믿게 정책적인 확실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안에 좀 결론이 나리라고 강력하게 좀 믿고 싶고요. 만약에 유예가 결론이 나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죠. 바로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시장 제가 1년 내내 얘기할 때 말한 거의 핵심은 여기 팔고 여기 들어갔다지 않습니까? 수급적인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수급이 어느 정도 채워진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로서. 네. 그리고 제가 주위에 좀 둘러봐더라도 제가 방송 전에 임 대표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거래하는 분들 적어요. 정말로. 예전에 10명 거래했으면 지금 3분도 거래 안 하십니다. 그냥 안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일정 물려 있으면 그냥 예전에는 내가 이걸 팔고 뭘 하고 이런 노력이라도 했었거든요. 네. 현장에 봤을 때 그냥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뭔가 신뢰가 떨어진 것 같아요. 국내 시장에 대한. 주식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주식 매매하면 안 된다 할 때 어떤 얘기합니까? 그 주식이 신뢰 잃었다. 계속 뭔가 이제 그런 실적이든 뭐 정책이든 그들의 뭐 로드맵 발표할 때 계속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뢰가 떨어진다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런 신뢰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신뢰가 채워지길 하는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고요. 그 신뢰의 근간은요. 아시다시피 주식이 좀 오르면 됩니다. 오르면은 너도 너 달려들 거예요, 또 다시. 그러니까는 조금 그 시기를 기다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임 대표님한테 이걸 네. 여쭤볼게요. 지금 나라박 이슈들 정리해봤고 네, 우리 네. 국내 이슈, 밸류업과 금투세 이슈까지 네. 어쨌든 10월이면 어느 정도는 다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장세를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9월은 참 아팠어요. 아팠죠. 네, 아픈 예. 시기였죠. 자, 10월부터 이제 연말까지 갔었을 때 전반적인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뭐 핵심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의주셔야 될 섹터는 크게 3가지. 첫 번째 배터리, 두 번째 반도체, 세 번째 바이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 예의주셔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면은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유럽 전기차 수요가 내년 정도 되면 올해보다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럽 비중이 높은 K 배터리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딱 그 주요 원자재 가격 흐름을 봤을 때 저가 원재료 투입 그리고 판가 상승 시나리오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미래 호재가 4분기 중으로 K 배터리 쪽에 이제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첫째도 HBM, 둘째도 HBM, 셋째도 HBM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의 최대 전방 산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AI 서버죠. AI 서버는 AI 가속기가 필요하고 AI 가속기에는 HBM이 필수적이고 또 한국이 잘하는 거 있죠. 기업용 SSD. 네. 이 SSD 글로벌 원투펀치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AI 서버에는 이 SSD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언젠가 시차를 두고 먼 훗날 언젠가일 수 있겠지만 미래의 모빌리티의 핵심 키워드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고 그 전기차에 HBM이 대거 채택될 가능성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기조화될 때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5년 후, 10년 후 호재가 현재 주가에 반영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이오주가 아주 신명나게 장기적으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섹터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임종혁 대표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9월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약세장이라고 했더니 정말로 마지막 날까지 고춧가루를 뿌리네요. 힘들었던 9월 잊지 말고 이걸 또 반면 교사 삼아서 10월의 반등을 저희 경주마 모색해 보시죠. 경주마였습니다. 고맙습니다.